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며느리 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8살.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게 분명한 차림이었어요. 연회장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딱 보아도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흰색과 베이지가 섞인 재킷에 여기에 맞춘 듯한 슬랙스,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귀에는 진주 귀걸이, 머리는 전문 헤어숍에서 올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 수진이 정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던 얼굴이 굳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별 표정이 없던 얼굴이 더 없어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좁아졌고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렸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들을까봐 일부러 낮춘 것이 분명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당혹감. 그리고 그 당혹감의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정숙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 자체를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그해 11월의 서울은 유독 일찍 추웠습니다. 입동이 지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는데 도심 한복판에 칼바람이 불었고 명성호텔 앞 은행나무들은 하룻밤 사이에 마지막 잎사귀를 다 털어낸 채 앙상한 뼈대만 남겨두고 있었죠. 그 나무들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장가지를 떨었습니다. 김정숙은 그날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일찍 일어나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새벽잠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정숙은 그 사실을 오래전에 받아들였죠. 아침 5시의 어둠 속에서 정숙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천장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실금 하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스듬히 달리고 있었고 정숙은 그 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눈이 감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리 기다려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서였겠지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어요. 오른쪽 무릎이 특히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을 고려해 보라고 했지만 정숙은 아직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 밥물을 꺼내 된장을 조금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밥은 전날 저녁 남은 것을 데웠어요. 혼자 먹는 아침은 늘 이렇습니다.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차릴 필요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으니까요.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식탁에 앉아 오늘 가지고 갈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장 가방이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원래는 파란 줄무늬가 선명했는데 세탁을 워낙 여러 번 한 탓에 이제는 그냥 뿌연 회색빛에 가까웠죠. 손잡이 한쪽은 오래전에 뜯어졌다가 다시 꿰매진 흔적이 있었고 가방 바닥 모서리는 마모되어 천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정숙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챙겨두었던 것들을 넣어두었어요. 손주 이민재를 위한 목도리, 직접 뜬 것이었습니다. 진한 감색 실로 일주일 동안 조금씩 떴는데 왼쪽 귀퉁이에 민재가 좋아하는 강아지 모양의 단추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가로 3줄짜리 편지지에 정성껏 쓴 편지였는데 오른쪽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3번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도 아직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명성호텔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상 3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시내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서 어디서 바라봐도 보였죠. 밤이 되면 외벽에 조명이 들어와 서울 야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 중 하나였고, 낮에는 통유리 외벽이 하늘을 반사해서 날씨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건물이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파란 하늘색, 흐린 날에는 낯빛, 노을이 질 때는 주황과 붉은빛이 한꺼번에 섞여서 불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 건물 앞에 정숙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택시를 타도 되고, 아니, 사실 그 훨씬 더 좋은 선택지도 있었지만 정숙은 지하철을 탔어요. 허벅지까지 오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오른손에는 시장 가방을 들고 왼손은 난간을 잡고 환승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을 봤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정숙도 구하지 않았고요. 호텔 정문 앞에 서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로 쏟아졌어요. 호텔 입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깥의 한기와 안쪽의 온기가 부딪히는 그 짧은 순간, 사람은 자신이 두세 개의 경계 위에 서 있다는 걸 느끼죠. 정숙은 그 문 앞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몸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뭔가를 결심하듯이,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듯이 딱 한 박자만 멈추었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성호텔 로비는 넓었습니다. 층고가 8m는 좋게 됐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3개였는데 중앙 샹들리에 하나만도 지름이 3m가 넘었어요.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고 그 위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로비 곳곳에 보라색과 금색의 장식 리본이 걸렸고 안내 데스크 옆에는 명성호텔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화환이 12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화환들을 지나치며 정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베이지색 낡은 코트는 백화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물건이었고 발에는 검은색 고무 밑창의 단화를 신고 있었으며 시장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호텔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걷는 노인은 그냥 누군가의 어머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VIP 손님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호텔 투숙객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에서 아들이나 딸을 찾으러 온 노인. 이 호텔에 처음 들어섰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봄이었어요. 지금처럼 완성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뼈대만 올라간 콘크리트 건물 앞에서 정숙은 망치 소리가 쏟아지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죠. 옆에는 남편 이명성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올해 75이 됐을 사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올라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손에 도면을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저 3층 창문 봐. 저기서 서울이 다 보일 거야. 그때 정숙은 도면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꿈을 꾸는 사람의 눈빛을, 그 눈빛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겨울도 아닌 봄날이었는데 정숙은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성호텔. 이름은 남편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명성.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정숙은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죠. 회장님이 훨씬 더 많은 걸 만드셨는데 왜 그 이름을 고집하냐고. 정숙은 그때마다 웃었어요. 이 호텔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꿈은 그 사람이 꿨어요. 저는 그 꿈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호텔이 훗날 자신이 가장 모욕당하는 장소가 될 줄은.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며느리 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8살.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게 분명한 차림이었어요. 연회장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딱 보아도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흰색과 베이지가 섞인 재킷에 여기에 맞춘 듯한 슬랙스,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귀에는 진주 귀걸이, 머리는 전문 헤어숍에서 올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 수진이 정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던 얼굴이 굳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별 표정이 없던 얼굴이 더 없어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좁아졌고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렸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들을까봐 일부러 낮춘 것이 분명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당혹감. 그리고 그 당혹감의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정숙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 자체를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정숙이 왜 왔는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정숙이 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정숙은 그 차이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봐왔으니까요. 수진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빛에는 그 어떤 기색도 없었어요. 긴장도 없었고 눈치를 보는 것도 없었고 며느리의 반응에 위축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다고, 그게 다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눈빛 하나로 말하고 있었죠. 수진의 눈이 잠깐 정숙의 손을 봤습니다. 시장 가방. 그 가방을 보는 수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변화를 정숙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행사가 있어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VIP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알아. 정숙이 또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인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쯤이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무언가가 생길 것 같아서였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움츠러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 어디 있어? 아들 이름을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한 번 더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임원들이랑 미팅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나는 기다리지. 정숙이 말하고 로비 한쪽의 소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이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로비의 소파는 가죽 소재였고 정숙이 처음 이 호텔을 지을 때 선택했던 소재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이 처음 생겼을 때는 모든 로비 소파가 짙은 고동색 벨벳이었는데 그 벨벳이 낡기 시작하던 어느 해 겨울에 지금의 가죽으로 교체됐죠.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즈음에는 이미 현우에게 많은 것을 맡겨두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시장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로비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행사 준비를 점검했고 VIP 하객들은 하나씩 도착해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고 이름을 적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임원급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은 양복 차림으로 전화를 하거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숙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정숙은 오래전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이 잘 돌아가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결심이었어요. 오히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호텔이 이미 자기 없이도 잘 서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 덕분에 정숙은 세상에 나서지 않고도 오래 버텼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생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주 민재를 생각했어요. 12살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중학교 입학원서를 낸다고 했는데 수진이 그 얘기를 할 때 정숙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현우한테 전화해서 물었죠. 민재 중학교가 어디야? 현우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중이에요, 엄마. 결정 중이라고 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 학교 이름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입학날이 언제인지 정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일인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3년 전이었을까요? 5년 전이었을까요? 어느 시점부터 현우는 수진과 함께 있을 때 정숙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줄었고 명절에 내려올 때도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다가 하루 전에야 말했으며 정숙이 서울에 올 때면 언제 오냐고 먼저 묻는 대신 와서 연락하라고만 했습니다. 조금씩이었어요. 한꺼번에 달라진 게 아니어서 처음에는 정숙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민재는 달랐습니다. 민재는 정숙에게 전화했어요.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가끔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전화해서 할머니, 나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숙에게는 말하자면 버팀목이었어요. 길고 외롭고 가끔은 의문이 드는 시간들 속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정숙이 계속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뜬 목도리를 정숙은 손으로 한번 만졌어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목도리를 감싼 비닐봉지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한 코 한 코 뜰 때 손가락이 아파서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했는데 그래도 완성해 놓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재가 이 목도리를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민재였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묶어줬을 텐데 뛰다 보니 흐트러진 것이겠죠.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돼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무언가로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정숙이 일어서려 하는데 민재가 먼저 와서 안겼습니다. 가늘고 긴 팔이었어요. 어느새 이만큼 컸구나. 정숙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안았을 때는 한 팔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두 팔로 안아도 등이 넓었어요. 민재의 어깨뼈가 손바닥에 닿았고 아이 특유의 체온이 정숙의 손등에 전해졌습니다. 왔어? 아빠가 오늘 행사라고 해서 나도 온 거야. 그래, 잘했네. 정숙이 민재를 한번 토닥이고 뗐습니다. 아이의 넥타이를 손으로 바로 잡아주었어요. 민재는 가만히 서서 할머니가 넥타이를 고쳐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숙의 가방을 봤어요. 할머니, 저거 뭐야? 너 줄 거. 나, 뭔데? 손이나 내밀어봐. 정숙이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열어 목도리를 꺼냈어요. 감색 목도리가 나오자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뜬 거야? 응. 이거 할머니가 직접? 그래. 왜 별로야? 아니, 엄청 좋아. 민재가 목도리를 받아서 목에 둘렀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아이는 좋아했어요. 진짜 따뜻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도리를 쓸었습니다. 정숙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재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는데 민재가 뛰어온 방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고 냉정함도 아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관리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을 관리하려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수진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를 향한 말이었지만 눈은 정숙의 가방 쪽에 있었어요. 왜? 할머니 만났는데. 오늘 행사야. 손님들 계셔. 그래서 민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는 그게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어요. 수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어깨를 잡고 슬며시 당겼어요. 일단 이쪽으로 와. 잠깐만, 할머니한테 편지도 받아야 해. 나중에. 왜 나중에? 민재야. 수진의 목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의 의미를 민재는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을 한번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어요. 미안함 같은 것이었는데 왜 자기가 미안한지 아이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할머니 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숙이 답했어요. 민재가 수진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목도리는 그대로 목에 두른 채였어요. 수진은 민재가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자 목도리를 손으로 잡더니 조용히 풀어냈습니다. 그것을 정숙은 보았어요. 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아까의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걸어왔어요. 그 걸음 자체가 뭔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오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소파 옆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숙이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이번에는 표정이 있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 뒤에 아주 얇게 뭔가가 숨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이 뭔지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 두려움을 단호함으로 덮었고 그 덮인 단호함으로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냄새가 나요. 정숙이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코트에서요. 제 주위 손님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났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계속 흘렀어요.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걷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 발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한꺼번에 정숙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부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정숙은 수진의 눈을 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을 정숙은 읽었어요. 지금 이 말이 수진한테도 쉬운 말은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한 무언가가. 그리고 그 결심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이었어요.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자리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행사는 저희가 잘 마무리할 테니 어머니는 나가라는 거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묵직했습니다.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 같은 것이었어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현우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파에서 10m쯤 떨어진 기둥 옆에 서 있었어요. 정숙이 현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정숙을 닮은 구석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말이 달랐지만 눈매가 선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 눈매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 눈매가 지금 이 순간 정숙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왔어요. 걸어왔습니다. 정숙 옆에 섰어요. 수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숙이 바라봤어요. 현우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요. 정숙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제발.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문제 만들지 말고. 그 말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숙은 알았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었어요.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의지를 내려놓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엄마를 지킬 의지를, 아내에게 맞설 의지를 그 전에 이미 내려놓은 사람.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양한 다음에 겨울,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잠을 자다 악몽을 꿨을 때 정숙이 달려가서 안았어요. 이 아이가 흘린 땀이 정숙의 잠옷에 배었고 정숙은 새벽 내내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숙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나가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더 나빴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시장 가방을 들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지만 표정에 내보이지 않았어요. 코트 앞서풀 한번 여몄습니다. 수진을 보지 않았고 현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걷는 동안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의 단화굽이 대리석에 닿는 소리였어요.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 소리가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코트 앞서프로 파고들었습니다. 추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추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느낀 것보다 차라리 솔직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 임원들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 39, 명성호텔 그룹 전략기획실장 김도윤이었어요. 비서라는 직함은 정식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을 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김도윤은 정숙이 호텔 밖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대로 굳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입모양이 말하는 것을,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그 표정이 담고 있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 명성호텔 정문 밖에는 은행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 나무들 앞을 지나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지막 잎사귀 하나가 어디선가 날아와 정숙의 발끝에 닿았다가 바람에 다시 날아갔습니다. 정숙은 걸었습니다. 시장 가방을 양손으로 고쳐 잡았어요. 가방 안에 목도리가 아직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주지 못한 목도리가, 그리고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봉투 하나가,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걸었어요. 걷고 걸었습니다. 그해 11월의 서울은 유독 일찍 추웠고 명성호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되기 정확히 2시간 전 이 호텔의 창업주는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아무도 붙잡지 않은 채로,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호텔 밖으로 나온 정숙은 한동안 걷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걷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명성호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지하철역 입구까지 150m 직선 거리였고 정숙은 그 길을 수백 번도 더 걸어봤어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아직 그 로비 안에 있는 것처럼 발바닥이 대리석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도심 빌딩 사이를 타고 오는 바람은 들판에서 오는 바람과 달리 방향이 없었어요. 이쪽에서 왔다가 저쪽으로 꺾이고 아래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정숙의 코트 앞섭을 파고들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을 얼굴 위로 흩어놓았어요. 정숙은 그것을 손으로 쓸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들렸습니다. 회장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몸 어딘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계속 단단하게 죄고 있던 무언가가 더는 혼자 죄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의 그 느낌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왔어. 정숙이 말했어요. 김도윤은 정숙의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정숙 오른쪽 한 발짝 뒤에 딱 그 간격이었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자리. 이 남자가 언제나 서던 자리였어요. 12년 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이 남자는 항상 그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도 너무 물러서지도 않는 그 자리가 이 남자의 자리였어요. 봤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다 봤어? 네. 짧은 대화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오랜 시간이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김도윤은 오늘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정숙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왔는지, 수진이 무슨 표정을 했는지, 현우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민재가 목도리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수진이 그 목도리를 어떻게 풀어냈는지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어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밝히셔야 합니다.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이미 넘었습니다. 이 이상은 회장님이 감당하셔야 할 일이 아니에요. 도윤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야. 김도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게 더 걱정됩니다. 정숙이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웃음이었지만 웃음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어서. 김도윤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맞지 않는다는 걸 이 남자는 알았어요. 차 대기시켜 둘까요? 아니, 지하철 타실 거예요? 응. 김도윤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코트 잠그세요. 바람 쐬요.
정숙이 코트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정숙 자신도 몰랐습니다. 갈게. 네. 수고해. 정숙이 걸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이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계단 아래로 낡은 베이지색 코트가 사라질 때까지, 시장 가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섰어요. 호텔로 들어가면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이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원래 조용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그 조용함이 더 깊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놓아둔 국화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을 줘야 했는데 어제 깜빡했다는 걸 지금에야 생각났습니다.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시장 가방은 소파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앨범이 있었어요. 두꺼운 앨범이었습니다. 표지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한때 검은색이었을 표지는 이제 갈색에 가까웠어요. 정숙은 그 앨범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은 언제나 그 사진이었어요. 남편 이명성. 결혼 전 사진이었습니다. 26살의 이명성이 공사 현장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이 흑백이었는데 흑백임에도 그 눈빛의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이명성은 조금 마른 체형이었고 머리카락이 이마 쪽으로 흘러내려 있었으며 웃을 때 왼쪽 뺨에 보조개가 생겼어요. 그 보조개를 정숙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한번 사진을 쓸었어요. 앨범을 넘겼습니다. 몇 장을 지나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아이였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팔에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눈이 커다랬습니다. 눈이 워낙 커서 얼굴에서 눈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눈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처음 본 것은 신문에서였습니다. 1992년 초가을이었어요. 정숙은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벽잠이 없었는데 그게 아들을 잃고 나서부터였는지 원래 그런 체질이었는지는 이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면서 식탁 위에 접혀있던 조간신문을 폈어요. 사회면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부모 잃은 6세 어린이 생존. 현재 서울대학병원 입원 중. 연구 없어. 정숙은 그 기사를 읽었어요. 짧은 기사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아이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있었어요. 아이는 현재 사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어요. 컵을 내려놓고 신문을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 한 줄을 다시 읽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장을. 6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장을. 정숙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과거형이 맞아요. 이름은 이진우. 정숙이 29에 낳은 아이였는데 4살이 되던 해 겨울에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흘이었어요. 고열이 시작되고 나서 사흘 만에 그 아이가 가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 동안 병원 복도를 오가며 하루에 12번도 더 기도했는데 기도가 닿지 않았어요. 아이를 잃고 나서 정숙은 오래 걸리지 않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슬픔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흘을 겪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또 한 번 그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가 또 잃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 한 줄이 그 결심을 흔들었어요. 병원에 찾아간 것은 기사를 읽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딱 그 사흘이 정숙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데 하루,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데 하루,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아도 결국 가기로 결심하는데 하루. 소아과 병동복도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아이가 어느 병실인가요?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병실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창가에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침대 위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파란 병원 가운이 너무 커서 어깨 한쪽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노크를 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컸어요. 기사에 실린 사진보다 더 컸습니다. 그 눈이 정숙을 봤어요. 물어보는 눈도 아니었고 경계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눈이었어요.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보는 눈. 정숙이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계속 정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아이를 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어요. 뭐 먹고 싶어?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밥 맛없지? 나는 입원했을 때 죽이 제일 싫었어. 희멀건 거 먹는 게 제일 고역이더라고. 아이가 아직도 말하지 않았어요. 빵 좋아해? 내가 오다가 빵집 봤는데. 크림빵?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듣기 위해 몸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기다려봐.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병원 안매점에 들어가 크림빵 2개를 샀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크림빵을 내밀었어요. 아이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먹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크림빵을 먹었습니다. 크림이 입꼬리에 조금 묻었는데 닿지 않았어요. 먹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빵 하나를 다 먹었을 때 아이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작았습니다. 손가락이 짧고 따뜻했어요. 링거줄이 꽂힌 쪽이 아닌 반대 손이었는데 5손가락이 정숙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힘주어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놓기 싫은 것처럼 잡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뿌리치지 않은 게 아니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현우였어요. 입양 절차가 끝나는데 6달이 걸렸습니다. 6달 동안 정숙은 매주 병원에 갔어요. 크림빵을 들고 갔고 어떤 날은 귤을 가지고 갔으며 어떤 날은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말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크림빵이나 귤 같은 단어만 말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을 때 아팠다는 말도 했고 창밖에 비가 오는 게 보인다는 말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이가 말했어요. 저 이제 어디 가요? 정숙이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했습니다. 나랑 가. 아줌마 집에요? 응. 거기서 살아요?
그래. 계속요? 계속. 아이가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처럼 진지한 얼굴로 끄덕였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게 정숙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현우는 정숙을 처음에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한 달쯤 지나서 이모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던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아무 이유 없이 말했어요. 엄마. 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 눈물이. 정숙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보통이었고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 돌아오기도 했어요. 현우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했고 현우가 잠들 때쯤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았어요. 도시락에 넣어두었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부탁해 두었습니다. 현우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해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불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오면 신발 벗는 것도 기다렸다가 엄마 왔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정숙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현우를 위해 일한 게 아니었어요. 현우 덕분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숙이 쓰러지지 않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호텔 사업이 첫 번째 위기를 맞은 게 현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시절 정숙은 2달 동안 잠을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버텼어요. 새벽 2시에 서류 더미 앞에서 졸다가 눈을 떴을 때 현우가 등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자고 일어나서 해요. 그 말에 정숙이 울었어요. 나중에 현우가 커서 그 이야기를 하면 기억 못한다고 했는데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그 밤의 온기를, 아이의 팔이 자신의 등을 감쌌던 그 온기를. 현우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정숙은 그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 기억해? 새벽에 엄마 안아준 거.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언제요? 엄마가 서류 보다가 졸 때.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괜찮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억하니까. 유학을 보낸 것은 현우가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미국이었어요. 호텔 경영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정숙이 골랐습니다. 현우는 별 의견이 없었어요. 엄마가 좋다면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숙은 좋았어요. 믿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현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빨리 갔다 올게요. 천천히 잘 배우고 와. 엄마 혼자 밥 잘 챙겨 먹어야 해요. 그런 소리 할 나이야?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현우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정숙한테 아들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밥 챙겨 먹으라는 그 말이. 4년 후 돌아온 현우는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말하는 것도 훨씬 또렷해졌어요. 정숙은 그 달라진 현우가 좋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잘 자라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는 걸 정숙은 그때 알았어요. 그 기쁨을 믿었습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그 기쁨을 믿었어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정숙은 침대 위에 앨범을 올려놓은 채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앨범 표지 위에 닿았어요. 오래된 표지가 그 빛 안에서 조금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현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었어요. 귀국 후 호텔 일을 배우던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있었고 직원들과 잘 어울렸으며 정숙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수진을 데려온 것은 현우가 32살 때였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예의가 발랐으며 현우 옆에 있을 때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보고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조금씩이었어요. 현우가 전화를 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했어요. 명절에 내려올 날짜를 늦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라고 했어요. 정숙이 무언가를 물으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던 것들은 결국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숙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었어요. 두 번이었습니다. 세 번이 됐을 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미팅 중이에요. 그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오래 보았어요. 지금 미팅 중이에요. 라는 그 짧은 문장을.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말이 틀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문자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끝에 엄마가 없었어요. 지금 미팅 중이에요. 엄마였어야 하는데. 현우가 항상 그렇게 문자를 썼는데 그 두 글자가 없었어요. 그 두 글자가 없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숙은 그때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로비에서 현우의 눈을 봤을 때 정숙은 알았습니다. 그 눈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현우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기는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정숙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 눈 안에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수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진이 허락하는지, 허락하지 않는지, 그것을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게 배신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것이 정숙을 밀어낸 것도 아니었고 나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눈 안에서 정숙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정숙한테는 가장 아팠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배신이 있다면 하나는 칼로 찌르는 배신이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지워나가는 배신인데 후자가 더 오래가고 더 깊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배신은 상처가 선명해서 내가 다쳤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데 지워나가는 배신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니까요. 정숙은 그 아픔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전화가 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현우였어요. 정숙은 전화기를 들고 한 박자 바라봤습니다. 두 박자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받았습니다. 응, 엄마.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로비에서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응. 엄마 아까는. 됐어. 아니, 제가 말이. 현우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현우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네, 물어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침묵이었습니다. 엄마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 재산을 원하는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정숙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침묵을 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스스로 그 침묵을 깨야 했어요. 스스로 입을 열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야 했습니다. 현우가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잘 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오래된 아파트 천장.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실금. 정숙은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눈은 말랐는데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진다기보다는 오래 서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이었습니다. 정숙이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멀리 도심 쪽 방향에서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명성 호텔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립 40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수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을 것이고 현우는 그 옆에 서서 웃고 있을 것이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자신이 4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었어요. 피와 눈물로 쌓아온 것이. 정숙은 그 불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혼자 있는 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명성아. 죽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창밖의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서울은 조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시장 가방을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아직 열지 않은 봉투가 있었어요. 이제 열 때가 됐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은 명성호텔 28층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실이라는 명칭은 부정확했어요. 직함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명성호텔 그룹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8층 모서리, 창문이 두 면으로 나 있는 그 방은 다른 누구도 쓰지 않았고 비서실에서는 그 방을 안주인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불렸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하나, 응접용 소파가 하나, 그리고 한쪽 벽 전체를 채운 화장대 겸 드레스룸이 있었어요.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행사가 끝난 지 3시간이 지난 시각, 수지는 그 방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아직 갈아입지 않은 채였어요. 행사용으로 맞춘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는데 잔 안의 와인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들고 있는 용도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진이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였어요. 수진이 3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년 의견 신청,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사모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치매 진단이 명확하게 나와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요. 진단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위임장 양식도 같이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재산관리 동의서는? 그것도요. 수진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잔 받침을 한번 톡톡 두드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도심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해요. 더 미루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급하신가요? 수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노인이 갑자기 뭘 알아챈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봤어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수진은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우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었어요. 명성호텔그룹의 실제 자산 규모를 알게 된 게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시아버지 사후, 시어머니 김정숙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그룹 전체의 71%라는 사실을요. 현우는 단지 명목상 부사장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권도 재산권도 어머니 손에 있었어요. 수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아직도 손에 쥐고 있을까?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숙이 호텔을 놓지 않는 건 단순히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정숙에게 이 호텔은 남편의 유산이었고 평생을 갈아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지는 점점 그 75%가 자신과 현우 그리고 민재의 미래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갔어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상속 설계, 증여세 절감, 가족 신탁, 변호사들을 만나며 여러 방안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안의 전제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정숙의 동의. 그리고 정숙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숙은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결정해. 그 말을 듣고 나서 수진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상 장면 1년 반 전. 수진과 현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지난번 이사회 때 어머니가 했던 발언 기억나요? 무슨 발언? 그 작년 매출 수치를 재작년 거랑 헷갈리신 거. 그리고 김 비서님 이름도 한번 잘못 부르셨잖아요. 현우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가 일이 많으셔서. 맞아요. 그것도 맞고요. 수진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말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라도, 정말 만약에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 회사 일은 누가 책임지고 결정해요?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어머니 혼자 다 가지고 계시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가 마비돼요.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거고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도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된 그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모양을 바꿔갔어요. 수지는 변호사를 만난 뒤 일주일 후 한 정신과 전문의를 소개받았습니다. 법조계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의사였어요. 진단서 발급에 있어 다소 융통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의사였습니다. 수지는 그 의사를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대신 정숙의 평소 행동 패턴, 사소한 실수들, 깜빡깜빡하는 모습들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기록은 조작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나빴습니다.
정숙이 실제로 했던 작은 실수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모아서 그것을 의학적 증거처럼 보이게 재구성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맥락이 비틀렸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준비라고 불렀습니다. 조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명확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시 28층, 현재. 수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숙의 일정,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수진이 직접 작성한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나씩 넘겨봤어요. 3월 12일. 어머니, 점심 약속 잊으심. 4월 3일. 이사회에서 작년 분기 매출 헷갈리심. 5월 20일. 김 비서 이름을 박 비서라고 부르심. 이런 식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마치 증거처럼 모여 있었어요.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잠깐 멈췄습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이른에 가까운 사람이 살면서 겪는 평범한 깜빡임이라는 것을요. 자신도 가끔 비슷한 실수를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 메모들을 모으면서 수지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는지는 수진 자신도 잘 몰랐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호텔 관리팀 직원이었어요. 사모님 말씀하셨던 그거요. 뭐요? 회장님 가방이요. 로비에 두고 가신 거. 수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정숙이 들고 있던 그 시장 가방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숙이 떠나고 난 뒤 소파 옆에 잠깐 놓여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이 챙겨가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마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버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그 가방 그냥 버리라고요. 누가 봐도 안 좋아요. 호텔 로비에 그런 게 놓여 있는 거. 직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가방을 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호텔 관리팀 직원이 그 가방을 분리수거장 쪽으로 옮기려는 순간 김도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잠깐. 김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이거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버리라고 하셔서요. 누구 가방인데요? 행사 때 로비에 계셨던 할머니 거라던데요. 김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그러나 다시 평정을 찾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고 가방을 넘겼어요. 김도윤은 그 가방을 받아들고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 감색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목도리였어요. 결국 받지 못한 채 다시 가방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편지지 묶음이 있었어요. 김도윤이 그것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손글씨였는데 글씨가 조금씩 흔들려 있었어요. 정숙이 오른손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던 그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민재에게. 할머니가 요즘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글씨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직접 쓰고 싶었어.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단추도 달았으니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 할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답게 자라줘.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든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김도윤은 그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 살펴봤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호텔 창립 초기 콘크리트 뼈대만 올라간 건물 앞에서 정숙과 남편, 이명성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그 아래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오래된 주식 증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명성호텔그룹 설립 당시의 원천 주식 증서였어요. 정숙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가장 안쪽 깊은 곳에서 김도윤은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날짜는 비어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항목은 이미 적혀 있었어요. 장학재단의 70%, 손자 이민재에게 30%, 그리고 마지막 줄, 이연우, 한수진에게는 그 뒤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숫자가 적히지 않은 채로 김도윤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가방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메모 대신 음성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던 정숙이 최근 몇 달 동안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도윤은 그것을 손에 쥐고 잠깐 생각하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일정 메모, 약 먹은 시간 기록,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우연히 켜진 채로 가방 안에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에서 나눈 통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었어요. 진단만 받아내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김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그 노인 빨리 치매 판정 받아야 우리가 다 가져요. 명확했습니다. 목소리도 내용도 모두 명확했어요. 김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별도로 시간을 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성호텔그룹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회장 비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룹 내 모든 부서에 자료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 권한을 이용해 며칠에 걸쳐 조용히 자료를 모았어요. 수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지난 2년간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접대비로 처리된 항목들 중에서 실제 접대 기록이 없는 건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그리고 한 번은 해외 리조트 결제까지 있었는데 그 모든 게 거래처 접대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도 발견됐어요. 수진의 친정 명의로 된 계좌 하나에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 주체는 명성호텔그룹의 한 협력업체였어요. 그 업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살펴보니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접대비 내역도 있었어요. 특정 거래처 이름으로 결제된 식대가 실제로는 수진 개인의 모임이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이 모든 자료를 별도의 외장하드에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숙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정숙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신문을 읽고 가끔 동네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를 시험해 보겠다고 결심했던 게 사흘 전이었어요.
정숙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현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바쁜데. 다음 주에 시간 낼까요? 오늘이 좋은데. 엄마, 정말 미팅이 많아서요. 정숙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거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거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벌써 몇 번째였습니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미팅, 출장, 회의. 모두 진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현우가 먼저 시간을 내겠다고 말한 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직접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요. 평소 입던 그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시장 가방 대신 작은 손가방을 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28층으로 올라가 현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비서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회의 중이세요. 내가 들어가도 괜찮아. 회장님, 그래도.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현우와 수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펼쳐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정숙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 가장 먼저 서류를 덮었습니다. 빠른 손놀림이었어요.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현우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정숙이 말하며 테이블을 봤어요. 변호사라는 사람과 그 앞에 놓인 서류들을.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류 맨 위에 성년의견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그 단어에 잠깐 머물렀어요. 현우가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엄마, 이건 바쁘면 됐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결심 같은 것이.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정숙은 마지막으로 현우의 얼굴을 봤어요. 현우는 정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정숙이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네, 회장님. 오늘 현우 사무실에 갔었어. 네. 서류를 봤어. 성년의견이라는 글자가 있던 것 같은데. 전화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도윤아. 네. 너 알고 있었던 거지.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가방을 찾았습니다. 정숙이 잠깐 멈췄어요. 그 안에 있던 것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녹음된 게 있었어요.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윤이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숙은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진단만 받아내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정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 노인 빨리 치매 판정 받아야 우리가 다 가져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다시 틀어줘. 정숙이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다시 재생했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니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재생이 끝났어요. 그만. 정숙이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회장님, 응,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창립 본행사가 일주일 후입니다. 알아. 거기서 하실 겁니까? 정숙이 김도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정숙이 말했어요. 거기서 할 거야. 준비는 제가 다 해두겠습니다. 법무팀, 회계팀 자료까지 전부. 고마워. 회장님. 응.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현우 부사장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이 잠깐 멈추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날 가서 보면 알겠지.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 자신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성호텔 창립 40주년 본행사장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성호텔 대연회장은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천장에는 평소 쓰지 않던 크리스털 샹들리에 추가 조명이 설치됐고 무대 정면에는 가로 12m짜리 LED 스크린이 걸렸습니다. 그 스크린 위에 명성호텔그룹 창립 40주년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무대 양옆에는 화환이 줄지어 섰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좌석은 300석이 넘었어요. 오후 6시 입장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 배우자들, 명함을 주고받는 거래처 인사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 행사장 입구에는 등록 데스크가 세 줄로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이 명찰을 나눠주며 좌석을 안내했습니다. VIP석은 무대 바로 앞 두 줄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명성호텔그룹의 주요 주주들, 협력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호텔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앉았습니다. 모두 정숙이 직접 초청한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명목상은 그랬습니다. 수지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무대 뒤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따로 맞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짙은 버건디색의 실크 드레스였는데 어깨선이 깊게 파였고 허리 라인이 정교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했고 머리는 행사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2시간에 걸쳐 손질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 그룹의 진짜 안주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명목상의 부사장 부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요. 성년의견 절차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다음 주 법원에 정식 접수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진단서도 받아둔 상태였어요. 오늘 행사가 끝나면 며칠 내로 모든 게 정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현우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했습니다. 오늘이 그룹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엄마는 오신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럼요. 창립자신데 당연히 오시겠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숙이 오늘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지난주 그 사건 이후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신과 현우, 그리고 앞으로의 그룹을 보여주는 날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요즘 엄마가 좀 조용하셔서요. 조용한 게 뭐가 이상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행사 신경 안 쓰시는 거겠죠. 수진이 가볍게 넘겼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어요. 뭔가가 마음에 걸렸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이었어요. 최근 며칠 사이 어머니의 전화가 더 줄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했던 그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엄마야, 그 재산이야. 그 질문에 자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에 올라섰어요. 방송국 출신의 유명 아나운서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명성호텔그룹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난 40년간 명성호텔그룹은 대한민국 호텔업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함께 기념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봤어요. 먼저 그룹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부사장님, 그리고 그 옆을 든든히 지켜주실 한수진 사모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조명이 무대 입구를 비췄습니다. 현우와 수진이 함께 걸어 나왔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어요.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이 좋았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그 순간이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우가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명성호텔그룹은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현우의 시선은 자꾸 행사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연회장 입구, 그 시각. 정숙은 행사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입은 옷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베이지색 낡은 코트, 검은색 단화.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빗어 넘겼을 뿐 따로 미용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법무팀 변호사 두 사람과 회계 자료를 담은 폴더를 든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은 여기 있습니다. 김도윤이 그 시장 가방을 정숙에게 건넸어요. 일주일 전 버려질 뻔했다가 다시 정숙의 손에 돌아온 그 가방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받아 손에 쥐었어요. 이걸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래. 코트도 그대로? 그래. 김도윤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왜 그 차림 그대로 들어가려는지 김도윤은 이해했어요. 그 낡은 코트와 시장 가방이 오늘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거리요. 무대 위에서 현우의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40년 전 작은 부지에서 시작된 호텔 하나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에는
한 분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명성호텔 그룹을 세우신 창립자를 모시겠습니다. 행사장 뒤편 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너머로 조명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숙이 걸어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낡은 코트, 검은 단화, 그리고 한 손에 든 낡은 시장 가방. 객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작게 수군거렸어요. 무대 위 현우의 옆에 서 있던 수진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걸었어요. 붉은 카펫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나이의 무게도 그 걸음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저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무대 가까이에 다가갈수록 객석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더 명확한 무언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300여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숙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아도 멀리서만 본 사람, 가까이서 본 적 없는 사람, 그저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만 들어온 사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사장 전체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마이크 음향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였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제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호텔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떠올리실 텐데요. 정숙이 자신의 코트를 살짝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작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웅성거림 속에서 정숙은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이 호텔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았어요. 수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이 코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들고 있던 이 가방이 손님들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정숙이 손에 든 시장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40년 동안 일군 이 호텔의 로비에서 보안요원 호출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어요. 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도망갈 수도 없고 말을 막을 수도 없는 상태로 그저 그 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명성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객석은 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명성, 1984년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서서 저 위에서 서울이 다 보일 거라고 흥분하며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건물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은 저와 제 남편의 피와 눈물로 세운 곳입니다.
정숙이 잠시 멈췄어요. 객석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현우.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아이가 제 친아들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정숙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1992년 고속도로 사고로 부모를 잃은 6살 아이를 제가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이현우 부사장입니다. 정숙의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미리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 입양 관련 법적 서류가 떠올랐어요. 객석 전체가 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낳은 친아들은 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저는 그 병원 침실에서 처음 만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깊은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숙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도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더군요. 행사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었어요.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동정과 의문이 뒤섞인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명확한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 그 의심의 시선이 점점 더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충분히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정숙의 시선이 수진을 향했어요. 정확히 수진을. 수진은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행사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LED 스크린 옆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위에 음성 파일 재생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객석 전체가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정숙이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녹음은 한 달 전 제 집에서 우연히 기록된 것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끝나면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이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 옆 음향 장비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어요. 그리고 곧 명확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행사장 전체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정숙의 표정과 수진의 표정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것이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어요. 행사장의 조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무대 위 2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빨리 치매 판정 받아야 우리가 다 가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평소 수진이 말하던 부드럽고 단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거리낌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행사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어요. 진단만 받아내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소리,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단서만 명확하면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미루면 안 돼요.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행사장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지난번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그때의 침묵은 긴장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한 노년의 남성이었어요. 명성호텔그룹의 2대 주주이자 정숙과 40년을 함께해온 원로 주주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진은 그 빛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정숙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장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명성호텔그룹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이 회사를 저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정숙이 김도윤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김도윤이 준비된 자료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폴더 몇 개와 함께 들고 온 태블릿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 항목별로 정리된 표가 나타났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지난 2년간 한수진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중 일부입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된 백화점 결제, 실제 거래 기록이 없는 협력업체 입금,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객석에서 또 한 번 탄식이 흘렀어요. 수진의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 뒤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수진은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법인카드를 횡령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외면했다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쁜 건지 현우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현우가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이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시간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정리되는 듯한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뭔지는 알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내가 나를 치매로 몰아간 걸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똑같아. 정숙이 말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행사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몰랐다는 건 무관심이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건 비겁함이야. 둘 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현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정말로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잠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네. 너는 내 아들이었다. 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깊게 떨렸어요.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내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그날부터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던 그날까지 그 모든 순간은 진짜였다고 믿어.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가족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정숙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마음이 없는 자리에 더 이상 내 이름을 걸지 않기로 했다. 정숙이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미리 준비된 서류를 펼쳤어요. 고 이명성, 김정숙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그 발표에 귀를 기울였어요. 명성호텔그룹 지분 및 자산 중 전체의 70%는 명성 아이들 장학재단에 귀속됩니다. 객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전체의 30%는 손자 이민재 씨에게 귀속되며 성년이 될 때까지 별도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현우 부사장, 한수진 씨에게 귀속되는 지분은 0%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행사장 안에 또 한 번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수진 씨가 그동안 사용해온 펜트하우스, 차량, 그리고 별장 모두 제 명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안에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정적과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울렸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객석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정숙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셨을 거라는 걸 압니다.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정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호텔의 이름에 제 남편의 이름을 걸어둔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거짓이나 부정이 함께 걸리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명성호텔그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행사장 안에서 천천히 박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행사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후 서울 외곽 작은 동산 위에 자리한 공원이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공원 산책로를 따라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옷차림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 코트는 새 것이었습니다. 시장 가방은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숄더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재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13살이 된 민재는 키가 한층 더 자랐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감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1년 전 정숙이 직접 떴던 그 목도리를. 할머니, 여기 진짜 예쁘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가을이라 더 예쁜 거야. 근데 할머니, 여기 왜 자꾸 와? 정숙이 웃었습니다. 여기가 장학재단 첫 번째 건물이 들어설 곳이야. 여기에? 응. 내년 봄에 착공할 거야. 민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슨 건물인데?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곳. 정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 아빠처럼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민재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도 그랬어? 응. 너희 아빠도 그랬어. 지금 아빠는 어떻게 지내? 정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끔 연락해. 잘 지내? 그런 것 같아. 정숙이 대답했어요.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행사 이후 한동안 잠적했다가 몇 달 전부터 작은 지방 호텔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과는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들을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정숙이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할머니,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호텔 할 거야. 정숙이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왜?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내가 잘 지켜야지. 정숙이 잠시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러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줄래? 민재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커진 손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정숙의 손을 꼭 감싸는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30여 년 전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던 한 작은 손을 떠올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잡았던 그 손을. 그 손이 자라서 어느 순간 자신을 외면하게 됐지만 지금 이 손은 다시 자신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순환되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로를 따라 계속 걸었어요. 단풍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가을바람 특유의 선선함이었습니다. 정숙은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비로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가족은 남보다도 멀었습니다. 정숙은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한가운데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산책로 위로 함께 걷고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리얼 인생 극장이었습니다.